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부 브리핑입니다. 미국의 상위 1% 거부들의 재산이 6경 원으로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들의 재산은 주로 보유한 주식 가치의 상승으로 늘어났는데 최근 강세장이 지속된 점을 고려하면 더 막대한 자산 증식 효과를 봤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사의 보유 토지를 매입해 3조 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에 나섭니다.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기업 구조조정 리츠도 10년 만에 다시 도입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애플이 오는 5월 초 아이패드 신제품을 출시할 전망입니다. 최근 글로벌 태블릿 PC 시장의 침체한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애플이 1년 반 만에 선보이는 아이패드 신제품이 침체한 태블릿 PC 시장의 분위기 반전을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설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 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본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오후 1시부터는 유튜브 라이브 브런치로 먼저 찾아뵙고 있습니다. 이 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IS 김태성 본부장,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 두 분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후 시장 들어서도 우리 시장 혼조 양상을 펼치면서 쉬어가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가지고 계신 분과 네. 그렇지 못하신 분들의 심리 차이가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지 않고 제 3자 입장에서 밖에서 보면 네. 우리나라 증시 오늘 생각보다 괜찮네라고 보여질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막상 투자를 하는 입장,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시장이 오히려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안 가고 SK하이닉스 안 가면 삼성전자 언제 가나요? SK하이닉스 언제 가나요? 이런 이야기 많잖아요. 네. 근데 막상 이 두 기업에 이렇게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 안 가는 것보다 더 힘든 시장이 연출이 됩니다. 오늘도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기업의 수급 쏠림이 나타나다 보니 움직이는 섹터가 그렇게 많지 않고 네. 움직였다 하더라도 장 초반에 움직이고 나서 윗꼬리가 좀 빠르게 달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오늘도 돌고 돌아서 반도체인데 일단 반도체 안에서 조금 변화의 흐름이 오늘 나왔던 부분은 그동안은 HBM 관련주들이 큰 시세 그러니까 시장에서 관심을 좀 받게 되면 수급이 몰렸을 때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이 나오는 쪽이 HBM이었다면 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레거시 쪽 네. 특히 원익그룹주가 이렇게 또 두 자릿수 상승, 그러니까 원익 IPS 기준으로 지금 15%가 넘는 상승을 보는 게 정말 몇 개월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몇 네. 개월이 아니라 몇 년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그동안 덜 올랐던 종목군들의 이제 수급이 붙긴 하는데 거래량이 그렇게 많다라고 좀 보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IT 종목에 좀 집중된 수급 쏠림 현상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걸 너무 불안하거나 네. 걱정하게 볼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쪽 아무래도 오늘 수급 쏠림이 나타납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원익그룹주 쪽의 수급 쏠림을 분석을 해주셨고요. 그렇지 못한 분들의 희비가 엇갈리겠다라고 시장 전반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사님께서 시장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참 저는 반대로 지수만 보면 참 재미없다라는 생각을 할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반도체가 난리 부르스인데도 내 종목은 왜 안 가지라고 하신 분들이 네. 또 되게 많더라고요. 이게 제가 방송사마다 유튜브 채팅창을 좀 보는데 네. 보니까 반도체 이렇게 가는데도 보니까 내 반도체는 왜 안 가냐 원성이 자자하더라고요. 네, 반도체. 네. 네. 그냥 조선시대 때 비 하나가 농사 망친 것과 비슷한 그런 느낌의 그냥 이런 기우제를 지는 듯한 그런 이제 원성에서 많이 올라오던데 이게 참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항상 근데 이렇게 상대적인 소외가 네. 제가
투자로는 2007년부터 시작을 했고 업으로는 2008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2008년도 업으로 돌게 되면서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게 되면서 이게 뭔 일인가 싶은 그런 것도 경험을 하다 보니까 웬만한 폭락상도 그렇게 네. 감흥이 없어요. 그때 너무나 큰 걸 겪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근데 그때부터 시작이 됐지만은 그때 이후에 이제 뭐 차화정 장세 그리고 네. 반도체 장세 뭐 전차 뭐 이런 게 해가지고 많은 어떤 상승장이 있었지만은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항상 소화되는 분은 어떤 장이든지 꼭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참 한국 증시는 그 소위 말하는 장투 있잖아요. 네. 그건 정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장투라는 건 정말 제일 가까운 게 코로나잖아요. 코로나 때 1,400포인트 이렇게 갔을 때 정말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거 사가지고 한번 진짜 버텨보자. 네. 이렇게 하는 장투 아니면은 이미 장투로는 이 미래에셋의 박현주 회장님이 그냥 다 해먹은 것 같아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그때 추세적으로 상승 나오다 보니까 완전 펀드 붐이 일어났었잖아요. 네. 장투는 그때 끝난 것 같아요. 그때 끝난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어찌 보면 홍락 나왔을 때 그냥 공부해 살아 이걸로 한번 해가지고 이제 한번 끌고 가는 그런 거 외에는 그러니까 계속 유행에 따라서 매매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작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IT 하드웨어 쪽은 상당히 많이 소외가 됐었거든요. 네. 그때 당시 챗GPT 얘기 나오게 되면서 아시겠지만 의료 AI라든지 솔트로스 같은 AI 관련주들이 빵빵 날라갔어요. 네. 그리고 아시겠지만 엔터 관련주들 그리고 방산 관련주들 실적해가지고 괜찮았었잖아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화장품 갔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IT 부품주 갖고 있었다라면은 소외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2차 전지도 마찬가지 갔었고요. 근데 지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보게 되면은 2차 전지 갖고 있으면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시기마다 유행하는 섹터가 다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는 그걸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다 싶으면은 과감하게 자르는 것도 중요하다 좀 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이제 유행을 잘 타게 되면서 매매가 잘 되는데 나는 자꾸 시장에서 소외가 되는 것 같아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과연 시장 유행을 잘 타면서 매매를 하고 있나? 작년 이맘때는 AI 소프트웨어를 하고 2차 전지 했었고 네. 지금은 내가 IT 하드웨어 쪽을 하고 있나? 이런 거 궁금하게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죠. 그리고 다음에 또 어떻게 또 유행이 올지 모르겠어요. 올지 모르겠지만 또 그렇게 올 건데 네. 그때 가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각 시기마다 이 섹터들이 유행했던 부분들을 좀 인정을 하고 그리고 이 IT 하드웨어도 영원히 가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건 분명해요. 이것도 부침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예를 들게 되면 IT 같은 경우도 2021년도 6월달 같은 경우에 모건스탠리에서 윈터 이즈 커밍 이 보고서를 내게 되면서 반도체가 무너졌었거든요. 근데 1년 지나고 나서 2022년도 10월달에 빙하기가 끝나간다. 그때부터 엔비디아 상승 나왔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상승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유행이 계속 바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내가 다음 시기에 어떤 그 유행 테마가 왔을 때는 유행 주도주가 왔을 때는 그런 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지금 가지고 계신 어떤 종목도 잘 관리하고 그리고 그동안 어떤 시장의 유행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공부를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 개인적으로 시장이 좀 지루하다 보니까 네. 그냥 이런저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푸념 섞인 여담 좀 드렸어요. 네, 그렇죠. 이제 반도체 섹터가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에서도 소외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사실 우리나라 시장 장기 투자를 하기가 어려운 만큼 시장에 대한 난도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장 자체는 조금 지루하게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시장에서 지금 섹터별로 흐름을 살펴봤을 때 앞서서 저희가 일부에서 짚어드렸을 때 대체로 반도체 섹터가 상승세를 보였는데 지금 가장 크게 위에 올라와 있는 섹터가 바로 손해보험 섹터입니다. 그런데 사실 섹터 전반을 둘러본다면 롯데 손해보험을 제외한 모든 종목은 하락세고요. 롯데 손해보험이 지금 상승세를 전반으로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3%의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장 중에는 상한가까지도 도달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호실적을 내면서 매각 작업이 좀 순항을 낼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이렇게 오르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어떻게 저희 바라볼까요? 일단 뭐 손해보험사를 포함해서 이제 보험주들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그들이 이제 낸 실적을 위주로 움직였다라기보단 저PB와 관련한 이제 수급 밸류에이션 측면에 이제 리밸런싱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많이 움직였었는데 롯데 손해보험처럼 만약 지금의 주가가 타당하다라는 실적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보험사들도 이번에는 이제 변동성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좀 보여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대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네. 과연
보험사, 네. 은행주를 투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라는 저는 고민도 좀 해봐요. 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은 크게 지금 관심을 갖기에 참 어려운 네. 섹터와 기업인 것 같아요. 일단 롯데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 이제 매각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오면 당연히 매각이 잘 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에 오늘 이제 다른 기업들보다 더 좋은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저는 이쪽은 그냥 네. 이 정도로 네. 산업이 흘러가고 있고 롯데 손해보험은 다른 네. 기업들 대비 이런 이슈가 있었구나 정도로 인식을 하는 게 저는 맞다라는 생각이 네. 들고 있고 지금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 상당수가 네. 여력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도 지금 처리가 안 돼서 네. 힘든 상황인데 지금 시점에 네. 일단 배당 시즌도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되는 시점에 보험사, 은행, 지주사를 좀 보는 네. 것은 다소 좀 필요할 수 있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그렇죠. 보험 섹터 같은 경우 저 PBR 관련한 이슈로 인해서 올랐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좀 실적이 나온다면 주가 변동성 기대를 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조금 다른 쪽을 바라보자라는 의견이셨고요. 그럼 이사님 의견도 이어서 한번 들어볼게요. 어떻게 바라보세요? 이건 뭐 사상 최대 실적, 매각 기대감 급등 네. 이건 너무 당연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야구를 한번 예를 들게 되면은 야구요, 네. 지금 이정우 선수가 샌프란시스코 갔잖아요. 근데 샌프란시스코 가게 되면서 계약 연봉이 1억 불이 넘는 정말 초고기 연봉 계약을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정우 선수가 슬럼프가 와가지고 좀 부진한 시기에 만약에 계약을 했다면 그런 금액이 과연 나올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하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야구를 예를 들었듯이 어쨌든 이제 그 선수 생활을 하게 되면서 FA 이런 기간이 다가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FA 가게 되면 몸값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몸값 협상을 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몸값을 받기 위해서 내가 실력이 그만큼 이제 성적이 좋아야 되거든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롯데 손해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매각을 진행하게 되면서 원활하게 매각이 진행이 되고 내가 원하는 매각가를 받기 위해서는 결국 실적이라는 거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 그리고 내고 있는 퍼포먼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상 최대 실적을 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좋을 때 시장에 매물로 나오게 되면은 잘 팔릴 수 있을 것이다. 뭐 그런 기대감들을 해가지고 당연히 이런 반응이 나온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모르겠어요. 매각 기대감에 대한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은 네. 이제 인수 후보군들이 이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 그래서 지금 매각 기대감에 이어서 바로 뭐 인수 후보군이 나오게 되고 그 매각 주관사가 나오게 되고 이런 네. 얘기 순차적으로 계속 나오게 된다라면은 아마 주가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은 네. 이 매각 얘기가 나와서 한 얘기인데 HMM도 한참 잘 나갈 때 2021년도에 했으면 그때 그냥 추진했으면은 이미 됐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지금 이제 어펑 쪼그라들고 이제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많이 힘든데 HM은 이제 롯데 손해보험이 만약에 지금 시기에 많이 매각이 마무리가 된다라면은 네. 반면 교사로 좀 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HM이 과거에 이제 그래서 롯데 손해보험을 보다 보니까 과거에 네. 이제 HM이 매각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조금 이제 속이 썩고 있는데 좀 그런 네. 생각이 들어서 또 여담 좀 말씀드렸어요. 네, 롯데 손해보험 매각 이슈까지 전해주시면서 HMM의 과거 사례까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시간 벌써 3시 정각입니다. 종가 베팅할 섹터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본부장님, 어떤 섹터 알아볼까요? 일단 저도 오늘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지금 어떤 선별적인 흐름을 좀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쪽에서 이야기를 드려야 하나 아니면 이제 다른 섹터에서 이야기를 드려야 하나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정태근 이사님이 이제 반도체 쪽에서 골라보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마음의 짐을 덜고 이제 다른 섹터에서 좀 뽑아왔는데 저는 소비재 쪽 관련한 기업들을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소비재 안에서 저는 보면 여행, 항공, 카지노 이쪽을 좀 살펴볼 필요는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최근에 보면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의 수가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인바운딩이 늘어나고 있고 또 여기에 아웃바운딩도 늘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작년 여름부터 계속 이야기를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만큼 놀러 오신 분들이 많고 또 놀러 나가신 분들이 많다라고 하면 당연히 항공주들의 실적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인구가 많이 이동을 하다 보면 그에 따른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산업, 여행사, 그리고 카지노. 참 3년 전, 4년 전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 하나투어, 모두투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죠? 전체 매출의 뭐 7, 80%가 지금 깎여버리는 모습들이 좀 나왔는데 최근에는 다시 한번 이 주가도 올라가면서 실적 베이스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행주들에 대한 관심도도 지금 높아가고 네.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여행사를 통해서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으면 가서 쇼핑도 많이 할 거고 또 이제 카지노도 이제 많이 이용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파라다이스, 강원랜드, GK에 또 최근까지 주가의 조정이 굉장히 깊었는데 그 조정을 또 회복하는 어떤 반등 시그널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놀러 오신 외국인 관광객들이 어디 많이 가죠? 올리브영에 많이 간다라고 합니다. 올리브영에 가서 네. 제품을 사면 또 절반은 또 네. 클리오라고 하는 제품을 또 구매를 한다라고 해요. 네. 남자인 제가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네, 하셔도 되죠. 색조 네. 화장품의 이제 대표가 이제 클리오이고 네. 여담이지만 클리오의 이제 전체 매출의 40%가 네. 올리브영을 통해서 나왔다는 것. 네. 아무튼 이러한 쪽에 이제 소비주들이 최근에 네. 돌아가면서 좀 시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관련주들을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제는 오. 단순 테마, 네. 중국 관광객 뭐 대거 유입 그런 뉴스로 인한 테마로 보기보단 실적 베이스를 좀 깔고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올리브영 얘기 끝에 좀 해주시니까 뭐 CJ 글로벌 텍스프리 이런 종목 떠오르는데 그죠? 많이 떠오르죠. 네. 이거 맞아요? 많이 떠오르는데 저는 제 비밀 무기는 좀 아꼈다가 이야기하려고 사실은 항공주에서 좀 골라왔어요. 네, 제가 오늘 이제 네. 가지고 온 원픽 네. 이야기를 드려보면 지네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대한항공 타는 게 좋죠. 크니까 편하고. 네. 그런데 이제 이 지네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력적인 포인트들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네. 일단 첫 번째로 보면 우리나라 LCC 기업들 중에 가장 많은 일본 노선을 갖고 있는 기업이 바로 지네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네어가 3년 전부터 동남아시아의 노선을 좀 줄이면서 일본 노선을 확보한 것이 작년과 올해 들어오면서 정말 딱 맞물리는 마치 SK하이닉스가 HBM 수익성 안 좋을 때 계속 들고 있다가 이번에 네. 대박을 친 것처럼 지네어도 일본 노선을 가지고 있던 부분들이 지금 가장 큰 장점으로 부각이 되면서 전체 매출의 지금 50%가 일본 네. 노선에서 지금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수치는 다른 저가 항공사들 대비해서 거의 10에서 15% 정도 많은 수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서요. 최근에 제주도 갈 바에 일본 간다라는 분들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가장 큰 수혜를 받는 항공사가 됐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LCC라는 노선의 장점이 뭐냐면 가까운 거리를 좀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긴 거리를 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갈 때 많이 태우고 가야 되잖아요. 네. 올 때 빈손으로 오면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또 많이 태우고 오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들렸다 오는 경우가 많은데 네. LCC 노선 같은 경우에는 짧잖아요. 네. 갔다가 빨리 오니까 또 빨리 나가고 네,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지금 최근에 어떤 여행 트렌드에 조금 더 부합한 것은 LCC 노선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 이야기도 나오지만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우리나라 굉장히 이 땅덩어리는 좁은데 LCC 기업들이 너무 많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LCC도 통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심에서는 지금 지네어가 가장 어떤 이 선발대 선두주자로 좀 나서고 있는 상황. 만약에 LCC까지 통합이 된다라고 하면 지네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비행 편대 수가 한 55대 정도 되는데 막 130대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외형이 2배 늘어나는 만큼 또 지네어에 대한 관심도도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항공사들을 볼 때 우리가 이제 유가 가격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유가 많이 올랐는데 좀 부담스럽지 않나요? 우리 먹는 라면. 네. 라면은 많이 안 올랐군요. 먹는 어떤 음식료 가격 오른 거 생각하면 유가 아직 안 올랐습니다. 사과 생각하면 뭐 그죠? 사과, 배, 요새 과일 생각하면 유가 많이 안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유가 여기서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유류비가 있죠. 네. 네, 이제 추가로 이제 또 내야 되는 그 비용이 있는데 그 비용 자체에 이제 한도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항공사들에게 지금 현재 유가의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가격은 크게 부담이 되는 구간은 아니지 않겠는가. 핵심은 늘어나는 관광객과 함께 늘어나는 실적에 조금 더 네. 이제 포커스를 맞춰보고 또 이 섹터의 어떤 장점 중에 하나라면 네. 뉴스 한 줄 한 줄 헤드라인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일단 상반기에는 중국인들이 또 네. 대거 들어온다라는 뉴스가 좀 많았기 때문에 이쪽을 한번 바라보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뭐 지대어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 아무래도 뉴스에도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유가도 이제 본부장께서 짚어주신 거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다. 오히려 뭐 실적이나 이제 관광객이 늘어나는 측면을 바라보자고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진에어 가격 전략 어떻게 잡아갈까요? 네, 일단 뭐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손절 가격을 11,000원을 좀 네.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11,000원이라는 가격대를 이제 손절을 잡고 만약 여기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저는 17,000원이라는 가격대까지 한번 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다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이제 여행주 하면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네. 좀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환율에 이제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비행기는 자동차처럼 사는 게 아닙니다. 빌리죠. 네. 리스를 합니다. 그럼 그 또 결제 대금은 이제 환율로, 그러니까 네. 달러로 이제 결제를 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이 환율과 굉장히 이제 밀접한 상황인데 지금은 역대 최대 또 관광객 수를 기대를 하는 시점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뭐 환율이 엄청나게 큰 변동성을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서 네. 저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오. 않겠는가. 뭐 역사적인 신고가 부분 랠리가 나온 이후에 네. 이런 이벤트라든지 변동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바닥권에 있다가 네. 이제 슬슬 좀 들어 올라오기 시작하는 상황이라서요. 너무 딥하게 네. 생각하면 매수 못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일단 실적으로 저는 커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가격 전략 어떻게 잡아가죠? 네, 일단 11,000원이라는 가격대 이탈하게 되면 손절 잡으시는 네.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17,000원까지. 이게 랠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네. 지금 진에어 보면 그러니까 작년에 하락하기 전 네. 가격으로 회복하는 가격이 네. 17,000원이기 때문에 저는 이 구간대까지는 그냥 기술적인 반등으로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가 베팅할 종목 진에어를 짚어주셨습니다. 목표 주가가 17,000원이고요. 손절 라인 11,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이사님의 종가 베팅 섹터 알아볼게요. 네, 종가 베팅 섹터는 뭐 반도체 후공정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회사를 보게 되면요. 최근에 이제 아시겠지만 SK 하이닉스가 미국의 신공장 건설을 위해서 이제 5조 정도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중심이 미국으로 좀 가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특히나 AI 반도체 관련돼 가지고 HBM 계속 미국 쪽으로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선택을 좀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첨단 패키징 공장을 이제 건설할 건데 2028년도에 이제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대선이 있잖아요. 대선이 있는데 뭐 트럼프가 되던 바이든이 되던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자국 우선주의는 바뀔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자국 우선주의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오바마 때부터 이미 시작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좀 시간이 지나서 더 강해졌다라고 자국 우선주의가 좀 더 강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첨단 반도체 수요는 결국 미국 쪽으로 중심을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지금 엔비디아가 주도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미국 가게 되면 또 보조금도 주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미국과의 어떤 관세 문제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정책 문제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피해 나가려면은 미국 자국 내 공장 건설하는 게 맞다는 판단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이제 패키징 공장을 이제 건설을 하게 되고 이런 것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SK 하이닉스의 패키징 후공정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요 종목 얘기는 빼놓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네, SK 패키징 얘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 종목. 저 지금 머리 떠오르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 이사님 입으로 얘기 들어봐야겠죠? 네. 말할 뻔했어요. 근데 하나 마이크론이. 네. 네. 하나 마이크론 이제 HBM 이전부터 하나 마이크론 비나라 그래가지고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베트남에 법인 있는 거. 이게 결국 이제 SK 하이닉스의 요청에 의해서 그 패키징 공장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끈끈한 사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우호적인 관계는 계속 유지를 할 수밖에 없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2.5D 패키징 같은 경우에 지금 엔비디아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TSMC가 지금 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까지 가능하게 된다라면 SK 하이닉스가 조금 엔비디아 쪽에서 일감을 가져온 부분이 더 유리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엔비디아에서 만들고 있는 GPU 그리고 SK 하이닉스 만들고 있는 HBM 이거를 이제 TSMC 쪽 보내가지고 최종 단으로 이제 패키징을 하는 거라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가져오게 되면 턴키 방식으로 이제 수주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네. TSMC보다는 가격적인 경쟁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삼성전자와는 정말 별개 완전 문제라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어차피 HBM을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지금 수율이란지 호환성이란지 이런 검증들 다 마친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패키징까지 완성이 되게 된다라면은 가격 경쟁력은 마이크론, 삼성전자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리고 그 중심축에 또 하나 마이크론도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반도체 선택한 이것도 뭐냐면은 네.
초반에 이제 방송 초반에 반도체를 가지고 있지만 소외되고 있다는 얘기를 상당히 좀 많이 한다고 얘기드렸잖아요. 만약에 종목 자체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예 지금까지 부각된 적이 없다라면 그 종목을 좀 논의를 하고 네.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HBM, CXL, 온디바이스 AI 또 조용하지만 온센스 AI 최근에 와서 조금 더 부각되고 있죠. 누르모피브 반도체 거기다가 최근에 마하 원 말씀하시죠. 네. 마일 네. AI 집이요. 네. 자, 그거까지 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 반도체는 테마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네. 있잖아요. 이게 돌아가면서 계속 그 부각이 될 겁니다. 이오 테크닉스 오늘 조용하다가 오늘 또 급등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워닝아이패스 같은 경우는 급등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동지세미캠, 유진테크 한 3, 4일 쉬었다가 지금 이틀 전부터 또 급등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레거시 이슈가 나왔을 때 급등 나는 게 분명히 대장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런 종목들을 바로 따라잡지 마시고 한 2, 3일 조정 기다리세요. 지금 동지세미캠하고 그 유진테크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3일, 2일 조정 나오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오테크니스 같은 경우도 꾸준히 조정 거치다가 오늘 또 부각이 되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LTC 가격 수준 받다가 또 오늘 반등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큰 맥락에서 이 HBM이 됐던 뭐가 됐든 이슈가 돼서 부각이 됐던 종목들은 네. 다시 간다라는 겁니다. 어.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떤 종목을 볼 때 대응을 할 때 기술적인 부분과 업황적인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반도체는요. 기술적인 부분이 한 30%고 업황적인 부분은 한 70%를 놓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 마이크론을 포함해서 반도체 종목들 같은 경우에 기술적으로 대응하게 되면은 자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네. 자르고 나면 또 가는 내가 팔린 바닥 요게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화면 좀 같이 보시면은 이게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SK 하이닉스 예를 되게 많이 들고 있는데 네. 하이닉스 차트 한번 좀 볼게요. 하이닉스 네. 차트 좀 같이 좀 보실 건데 자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은 차트를 좀 당겨 보겠습니다. 당겨 보게 네. 되면 자 요 날입니다. 어찌가 어디냐면은 자 3월 20일 날 지금 3월 20일 날 보게 되면은 5일선, 21선 데드 크로스는 단기 표성 데드 크로스 나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데드 크로스 나고 난 다음에 주가는 이탈을 되고 아래 보시면 거래량이 좀 실리거든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정석적인 기술 대응을 하게 되면은 요 자리에 무조건 잘라야 돼요. 무조건 잘라야 되는데 네. 뒤에 보세요. 반등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말씀드린 게 기술적 부분이 30%, 업황적인 부분이 그래서 70%라는 겁니다. 그래서 HBM 됐던, 뭐 온디바이스가 됐던, CXL이 됐던 이런 것들 이슈가 부각이 될 때 급등 나온 종목도 있다면은 그런 종목들 리스트업을 하셔가지고 이틀, 3일 이후에 조정 시 매수하고 다음 순환매가 올 때까지 기다리시면은 지금 시장 대응하시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빨리 순환매가 돌다 보니까 좀 어지러운 건 분명히 있지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가 매수 위에 다음 타순을 기다리는 야구도 보게 되면 1번 타자 한 번으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한 3회, 4회 다시 타순 돌아오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반도체도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좀 해보시고요.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요것도 있잖아요. 네. 지지난주까지 가게 되면 어떻게 할까에 대한 질문을 종목 상대면 되게 많이 왔어요. 네. 근데 거기서도 말씀했지만은 이거는 업황적인 반도체의 믿음으로 갖고 와야 된다고 말씀했거든요. 근데 결국 이제 날짜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7일 반등 나오죠. 10% 네. 반등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이슈, 업황으로 가져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일단 27일 날 10% 반등이 나오고 거래량이 실렸기 때문에 지금 상승 돌목에서 매수해놓게 된다면은 아마 32,000원 돌파 시도가 분명히 전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뭐 하나 마이크론뿐만 아니라 다른 반도체 소부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고 그런 종목들 지금 만약에 조정받고 있는 종목들이 보인다. 그러면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한번 잘 보세요. 잘 보시면은 분명히 이제 오늘 원익알패스라든지 그리고 LTC라든지 종목점 반등 나올 거니까 그런 점 좀 참고 좀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 그래서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한 35,000원까지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절가는 한 26,500원 정도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 마이크론의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 짚어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를 35,000원 잡아주셨고요. 손절 라인은 26,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 반도체 관련주 하니까 최근에 조금 관심이 집중됐던 뭐 한미 반도체라든지 제주 반도체가 있는데 오늘 뭐 한미 반도체와 제주 반도체 상승력, 이제 제주 반도체는 사실 2%대 정도 오르지만 한미 반도체 좀 쉬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저희가 좀 어떻게 바라볼까요?
일단 뭐 쉬어간다라고 보면 네. 결국 이제 이 자금이 어디로 수급 이동이 될까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반도체에서 수급이 이탈이 돼서 네. 다른 섹터로 가면 그건 조금 위험한 시그널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기준으로 보면 그동안의 시세가 좋았던 쪽에서 일부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오는 네. 것이 반도체 외 섹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내에서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제가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뭐 레거시 관련한 원익그룹주들이 네. 오늘 그 수급을 좀 받아가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어서 혹은 전공전단에서 저는 최근에 보는 종목군들 중에 PSK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PSK 그룹주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PSK와 PSK 홀딩스. 자, PSK는 전공정이고 PSK는 홀딩스는 후공정. 그러니까 네. HBM 관련주로 보시면 되는데 오늘 이 두 기업만 놓고 봐도 오늘은 HBM 쪽보다는 네. 이 전공정 쪽에 조금 더 이제 수급이 강하구나라는 네. 것을 좀 느낄 수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반도체 내에서 이제 수급 순환매가 돌게 되면 매매 전략은 딱 하나입니다. 시세가 나는 쪽은 챙기는 게 맞고 네. 시세가 좀 약한 쪽은 천천히 다시 담아보는 게 네. 왜냐하면 우리가 엔비디아가 지금 1000비디아 갈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엔비디아의 공백을 누가 메꾸고 있죠? 마이크론이 메꾸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기업들이 시세가 나면 당연히 같이 시세가 난다면 전통 메모리 반도체가 지금 유리하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그쪽에서는 일부 저는 수익을 챙기는 게 조금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대신에 나는 아니야 HBM을 볼 거야. 그러면 당연히 오늘처럼 좀 불편할 때 네. 근데 또 오늘 조정의 첫날이라서 덥석 사시기보단 네. 일단 천천히 한번 이 HBM 쪽 같은 경우 조정이 나오게 되면 한번 사 보시는 것도 좋다. 왜냐? 반도체 IT 특히 이제 주도주를 공략할 땐 네. 투자자들의 마음은 딱 두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살까 말까? 사지 말고 조정을 기다리자가 일단 1단계. 네. 두 번째, 본인이 기다렸던 조정이 나오면 네. 사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못 사요. 여기서 더 떨어질까 것 봐. 같아요, 지금. 네, 여기서 더 떨어질까 봐. 네. 그리고 나서 또 언제 사느냐? 다시 올라갈 때 또 쫓아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좌가 더 좋은 가격대에서 사지 못하게 되는 네. 경우가 많고 또 윗가격대에 또 비중도 갑자기 많아지게 되는 경우가 지금 많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IT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업황의 지금 트렌드를 보면 좋을 때 일부 챙기는 전략 그리고 쉬어갈 때 일부 담아가는 전략 저는 이것을 포트폴리오에 좀 정확하게 잘 나열을 해놔야 네. 저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은 시세가 분출이 된다면 수익을 좀 챙겨보시고요. 아직 시세가 분출되지 않은 쪽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바라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어서 로봇과 관련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최근에 양파령 로봇을 공개를 하기도 했고요. 오늘 로봇 섹터 전반을 살펴보니까요. 최근에 상장한 두 종목이 가장 크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KNI 시스템이 그 안에서 가장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23%대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엔젤 로보틱스는 10% 넘게 오르고 있는 장중엔 더 크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제 KNI 시스템은 지금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엔비디아와 맞손을 잡았다 이런 이슈로 인해서 가장 큰 상승률을 보이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 엔젤 로보틱스도 최근에 상장한 이후에 계속해서 이슈가 됐던 종목입니다. 로봇주들 저희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로봇주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언제든지 메이저리그에 올라갈 수 있는 트리플 A에는 유망주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은 로봇 같은 경우도 정말 가야 되는 산업이고 그리고 이슈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물론 로봇 쪽 강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최근에 봤던 뭐 방산주라든지 전선주처럼 추세적으로 상승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메이저 올라간 선수가 아닌 언제든 메이저 올라갈 만한 유망주라고 말씀드린 게 거기에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시세를 좀 빨리 탔으면 좋겠는데 이 로봇보다 더 좋은 것들이 많이 보이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말 그대로 이제 메이저리그에 올라게 왔던 트리플 A 유망주로 계속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언제든지 메이저리그에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시기는 왔을 때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네. 맞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오늘 뭐 KNR 시스템이 지금 동시효과를 보게 되면 거의 뭐 상한가 안착 관련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네. 오늘 로봇 이슈가 되게 많아요. 지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 한종희 부사장인가요? 네. 부회장인가요? 이분 같은 경우 이제 협력사 협의회 가셔가지고 이제 제조 현장에 AI 로봇 도입에 대한 어떤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로봇 전시에 또 참석해가지고 양파 로봇을 또 공개를 했고, 그러니까 이런 이슈가 맞물리게 되면서 즉
그 AI 로봇을 도입을 하게 되는데 결국 제조 현장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제조 현장에 들어간 로봇을 누가 만들게 되냐? 결국 레인보 로보틱스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관성 때문에 오늘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고 네. 그리고 엔젤 로보틱스도 오늘 이제 11% 강세가 나오고 이 회사도 웨어러블 로봇 관련 회사잖아요. 네. 근데 오늘 로봇 관련 이슈가 또 뭐가 있었냐면은 현대차 그룹이 이제 국군 의무 사령부와 그 업무 협약을 맺었어요. 업무 협약을 맺어가지고 이제 군인들의 이제 재활을 돕기 위해서 의료용 그 웨어러블 로봇 요거를 이제 재활치료실에 지원하기로 했다. 네. 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엔젤 로보틱스가 좀 강세를 보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이런 것들 짚어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아직까지는 어쨌든 이슈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네. 그래서 어떤 이슈로 인해 가지고 이제 로봇주가 그 지금의 어떤 방산주나 이런 것처럼 추액 상승으로 갈지는 좀 지켜봐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좀. 어떤 이슈로 인해 가지고 상승 추세로 이제 전환이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네.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슈가 나와서 로봇이 움직이기 시작하게 된다라면은 꼭 한번 다시 말씀 좀 드려보고 싶다라는 언급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결국 이제 두산 로보틱스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저는 가야 이제 로봇주가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뭐 엔젤 로보틱스도 그렇고 뭐 KNR 시스템도 그렇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만은 이런 것들이 결국 로봇 전체적으로 심리를 그러니까 업황 투자 심리를 다 이끌지 못한 거거든요. 결국 네. 개별 종목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결국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대장들이 움직여줘야 일단 로봇주 같은 경우도 지금 같은 방산이나 반도체처럼 좀 추세적인 상승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로봇주들은 이슈 플레이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산발성 이슈 플레이를 네. 이제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유망주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유망주다. 네. 네. 그럼 로봇주에 대한 본부장의 의견도 한번 들어볼게요. 유망주일 수밖에 없죠. 네. 네, 지금 시세가 나오는 쪽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도주의 지금 공통점은 뭐냐면 실적. 네. 지금 로봇주의 가장 아킬레스건은 실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로봇주들이 지금보다 더 좋은 시세를 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 성장성에 대해서 저도 찬성을 하는 바예요. 네. 우리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섹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주가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자동차 혹은 반도체 최근에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이는 어떤 산업처럼 쭉 올라가기 위해서 방산도 마찬가지고 실적이 받쳐줘야 저는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사실 이제 상승하는 요인의 가장 큰 이 수급적인 요인은 엔젤 로보틱스의 저는 반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엔젤 로보틱스가 어제 그제 이제 이틀 동안 음봉에 나왔다가 오늘 이제 상승 반전을 좀 해주다 보니 다른 로봇주들의 이제 수급도 조금씩 이제 붙는 모습이긴 하나 이 엔젤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 안 좋은 상태에서 상장을 했습니다. 올해 이제 흑자 전환을 이제 목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흑자 전환 되고 나서 네. 봐도 저는 늦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로봇주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제 이 실적이 그다지 좋지 않기 때문에 시세가 날 때보다 조정이 나올 때 우리가 네. 과거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야기하면 언제 사라 그랬죠? 조정이 나올 때 네. 천천히 매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이제 많이 설명을 했었던 것 같은데 로봇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에 이제 잘 골라야겠죠. 네. 잘 골라야 되기 때문에 저는 본다면 결국 두산 로보틱스냐 레인보우 로보틱스냐 이제 네. 아빠가 좋냐 엄마가 좋냐 이제 싸움일 것 같은데 네. 저는 이들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천히 네. 좀 이제 길게 보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 네. 대신에 이제 로봇 안에서 산업용 쪽에서 본다라고 하면 저는 이 V1텍이라고 하는 기업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K 증시의 가장 안 좋은 점은 뭐냐면 네. 기대감에 올랐다가 어떤 이슈가 나오면 세런 뉴스로 작용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 그동안에 이제 이 저평가되었다가 새로운 뉴스가 또 붙기 시작하면 거래량이 또 동반을 하면서 빠르게 다른 섹터 내 다른 종목 다 죽어 있어도 이 종목군들은 올라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그 대표적이라고 좀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 이 로봇 안에서 좀 영역을 넓혀서 확장을 해보면 V1텍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산업용 로봇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로봇주 중에서도 잘 골라보자라고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뭐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짚어주시고요. 산업용 로봇 중에서 V1텍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다시 또 특징주를 좀 바라본다면요. 한미약품 쪽이 아닐까 싶어요. 이제 경영권 분쟁이 있었고 이게 좀 네. 결론이 나긴 했습니다. 관련해서 주가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일단 모녀와 형제의 싸움이 네. 됐죠. 참 이렇게 좀 부자이신 분들은 네. 이렇게 형제들끼리 사이가 왜 안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네.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서. 자, 아무튼 또 이제 모녀와 이제 이 형제의 싸움에 일단은 이 한미그룹주 OCI의 어떤 합병이 무산이 됐는데 여기서 좀 웃긴 게 있습니다. OCI 계열의 부강약품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거든요. 지금 만약 OCI와 한미가 결합이 됐다라고 하면 네. 사실은 한미약품과 부강약품이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였어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취소가 됐는데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네. 한미는 부강약품 출신의 분을 사내이사로 모셨고 네. 부강약품은 한미약품 출신의 분을 사내이사로 모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외적으로는 어떤 통합에 대한 이슈가 좀 소멸이 됐지만 그들의 관계는 좀 이어갈 저는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이렇게 되면 지주사는 이번에 아무래도 이제 상속세 때문에 이런 이슈가 좀 벌어진 것 같은데 그걸 다시 또 해결해야 되는 부담이 있어서 한미사이언스, 그러니까 한미약품이 지주사가 아닙니다. 네, 한미그룹주의 지주사는 한미사이언스인데 한미사이언스는 당연히 수급적인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더 밀리는 게 지금 맞는 거고요. 대신에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이슈에 만약 주가의 조정이 나온다? 한미약품 투자할 때 우리가 언제 OCI 홀딩스 합병 이야기를 하면서 투자했습니까? 아예 전혀 뭐 보기에 없었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이슈의 조정이 나오게 되면 저는 한미약품은 기회일 수 있다. 왜냐? 네.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다양한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도 존재하지만 국내 비만 치료제의 가장 선두주자. 네. 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미그룹의 경영권 분쟁 이슈와 대해서도 한번 다뤄주셨으니까 한번 투자 의견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감 동시효과 구간 우리 시장은 어떤 분위기 보이고 있는지 양대 시장의 분위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대 시장 모두가 쉬어가는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코스피 시장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면서 소폭의 약세로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745선의 종가를 쓸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도 장중의 변동성을 보이긴 했습니다. 점차 조금 내려가는 장세가 펼쳐졌는데요. 0.49% 내림세가 나타나면서 905선의 종가를 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홀로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만이 홀로 7,291억 원을 담아내고 있고요.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 동반 매도에 나섭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2,298억 원, 개인 투자자들 4,863억 원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코스닥 시장의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개인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만이 홀로 팔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과는 반대되는 수급 양상이 관찰이 되고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 659억 원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332억 원,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385억 원의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주말을 앞둔 우리 시장은 쉬어가는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그러면 업종별로는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시장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소폭의 강세로 마감을 지었는데 지금 업종별로는 살펴봤을 때 하락한 업종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험업종이 그중에서 가장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1.75%의 내림세가 나타났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이 건설업종입니다. 1.57%의 내림세, 운수창고 업종에서는 1.29%의 하락률이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하락한 업종이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금융업종이 가장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2.62%의 내림세가 나타났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이 기타 서비스 업종입니다. 1.88%의 내림세에 제약업종은 1.4%의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지 시간으로 오늘 미국 시장은 휴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PC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죠. 이번 물가 지수에 따라서 시장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이전 소비자 물가 발표 때 큰 영향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네. 좀 들어요. 그리고 3월 달에 이미 파월이 1월 달과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단지 달라진 것은 그 고용 시장이 점진적 완화해서 강력하게 개선되고 있다. 요 문구만 바뀌었지 다른 건 바뀐 게 없거든요. 계속 되풀이하고 있어요. 뭐 물가가 2%를 향해 지속적으로 둔화된다는 확신이 더 생기기 전까지는 기준금리 인하는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작년부터 했던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신경 쓸 부분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그런 부분들에서 만약에 뭐 미국 증시가 오늘 안 좋고 그렇게 된다면은 월요일 장 초반 영향을 받겠지만은 그것도 장 초반 영향을 주고 말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말씀 수요일도 제가 말씀드린 지 기억이 안 나는데 증시의 성격은 바뀌지가 않았어요 지금. 네. 무슨 얘기냐면은 지역에 말씀드리지만은 작년 11월 6일 날 공매도 금지를 하고 난 이후에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현상은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오늘까지 아마 3월 20일, 21일부터 오늘까지 외국인 현물 매수 보게 되면은 한 4조 8천억 들어왔을걸요? 근데 4조 8천억 들어왔는데 지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2740포인트에서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제자리 걸음. 위도 아래도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1% 넘게 상승 나왔잖아요. 네. 근데 지수는 왜 이럴까요? 그러니까 시장의 성격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PC 물가 지수가 물론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시장의 우선순위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게 영향이 크지 않을 거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뭐 월요일도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은 이슈를 찾아서 이슈에 따라서 그러니까 원리를 찾아라 아니라 이슈를 찾아라 이런 방식으로 계속 개별 종목 장세가 저는 지속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걱정이 되는 것들은 이제 PC 물가시는 뭐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뭐 이제 4월달, 6월달 이제 될 건데 일단 결국 4월달보다는 6월달이 중요할 것 같아요. 4월달도 이렇게 되면 동결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고 그리고 6월달 같은 경우에 문구를 바꾸고 이제 그 위에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저는 빠르면 이제 6월달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일단은 6월달도 지금 분위기는 물 건너간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6월달 같은 경우도 이제 아시겠지만은 점도표라든지 경제 전망치 수정을 하잖아요. 네. 또 거기서 어느 정도 어떻게 수정이 되는지를 보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어떤 시장에 대한 의견에 대한 부분들이 1월달, 3월달 똑같은데 6월달은 과연 어떤 식으로 1월달이 아니 1월달 맞죠? 1월달하고 이제 4월달, 6월달 이제 파월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바뀌는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장에 신호를 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죠? 저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그러니까 쇼킹하게 그냥 네. 하는 걸 뭐라 그러는지 제가 단어가 좀 생각이 안 나는 정말 죄송한데 아무튼 시장이 네. 놀라게 서프라이징하게 어떤 이런 액션을 네. 취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지금까지 파월의 어떤 성향을 봤을 때는 네. 서프라이즈성 어떤 금리는 제가 볼 때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금리 인하를 한다는 신호를 제가 분명히 좀 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반대급부적으로 실물 자산이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게 실물 자산이고요. 이게 화폐 가치거든요. 요 사이를 이제 물가라 그래요. 이게 좁혀들게 되면 디플레이고 이거 벌어지면 인플레라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되는 상태입니다. 근데 네. 이렇게 된 상태에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네. 이 실물 자산은 가만히 있었는데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물가가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되거든요. 네. 아마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런 걸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경기가 너무 좋거든요. 네. 고용도 그렇고 소비도 그렇고 너무 좋아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이렇게 어찌 보면 지금의 물가가 3% 계속 유지가 되는 것들은 네. 그만큼 일자리가 많고 그리고 소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3%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요인으로 보고 네.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자연스럽게 벌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서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이걸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금리 인하 이제 할 거야 얘기를 했을 때 시장의 어떤 물가 동향인지 인플레 동향을 제가 봤을 때는 체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반응을 한번 보고 제가 봤을 때는 파월이 액션을 취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6월달 같은 경우도 이제는 안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6월달 가서도 이제 점도표 어떻게 수정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할 거야. 뭐 6월달에 할지 아니면 그 뒤에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아마 금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점도표에서는 3번 정도 인할 거 여지를 남겨놨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확실하진 않을 것 같다. 작년에도 금리를 한번 올리고 난 다음에 더 올릴 수 있다고 얘기했었지만 안 올렸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아마 지금 3번이라고 정해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번을 한다라고 네. 확실하게
단정 지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PC 발표 후에 시장의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PC 물가 지수에 대한 본부장님 의견 어떨까요? 선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선대응이요? 들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금리 인하의 횟수 그리고 이제 속도 조절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우리가 기대를 했었던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 경기가 앞서 이제 이사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생각보다 너무 좋아요. 네. 그러다 보면 결국 이제 금리 인하 시기 계속해서 노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또 그 시기가 한 번 늦춰지면 네. 3번 한다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 3번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네.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되다 보면 점진적으로 또 이제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 이번 주에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보면 지수 기준으로 보면 크게 변동성은 없다라고 느껴지셨겠지만 원달러 환율 시장이 불편합니다. 네, 최근에 지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제 1,347원까지 지금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 보니 저는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반도체, 뭐 전체 포트에서 수익이 아마 많이들 나고 계실 거예요. 네. 그런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일정 부분은 사실 리스크 관리가 지금부터는 다소 필요한 그렇다고 해서 지금부터 폭락이 나오나요? 그건 아닙니다. 기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가격 조정은 앞서 이사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어느 정도 이제 제한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기간이 빠르게 끝나면 투심이 크게 위축되지 않지만 늘어지면 그러니까 다음 금리 인하 정말 시행하기 전까지 늘어지게 되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어려움이 봉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 100%는 아니더라도 절반씩은 꼭 지금은 챙겨가 보심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PC 물가 지수에 대해서 선 대응을 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IS의 김태성 본부장,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먼저 정태근 이사의 종가 베팅 종목 하나마이크론입니다. 첨단 패키징 시장이 확대가 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목표 주가 35,000원, 손절 라인 26,500원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김태성 본부장의 종가 베팅 종목 보겠습니다. 진에어입니다. LCC 노선의 장점이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목표 주가 17,000원, 손절 라인 11,000원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